한겨울 새벽 찢어진 옷을 입은 70대 노인이 고급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지만 차가운 거절만 돌아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올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리로 쫓겨난 노인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친 발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 순간 병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과연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박진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입고 있는 옷도 너무 낡았거든요.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지금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마저 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요. 과연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오는 한 노인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지금은 절망감이 깊게 서려 있었어요. 낡은 등산복에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찢어진 배낭 하나.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딸이 자신을 받아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사위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나야. 진호야. 며칠만 있게 해줄 수 없겠니? 진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어요. 딸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또 오셨네요. 수연의 첫마디였습니다. 진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여기는 아버지가 올 곳이 아니에요. 수연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룻밤만. 진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추우신 줄 아셨으면 그때 왜 그러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집까지 팔아가면서 남 좋은 일만 하시고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셨잖아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태준이 아내 옆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형편이 어렵습니다. 태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냉정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진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던 어린 수연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 속에 감춰진 상처가 드러났어요. 무료 진료소에서 다른 사람들 돌보느라 바쁘셨죠? 그때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셨는데요.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그것은 평생 그를 괴롭힌 후회였거든요.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하셨던 아버지께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수연의 마지막 말이 진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진호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죽은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수연이는 꼭 챙겨주세요.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진호는 경비실을 지나쳤어요. 경비원이 그를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또 나오셨네요. 따님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는데.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벽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리는 적막했어요.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살았던 걸까요? 근처 공원에 다다른 진호는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떨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월세를 낼 수 없어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딸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어요.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표정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가족들의 외로움도 함께 떠올랐어요.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버린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새벽 5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에 진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노숙자들이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어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아침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노숙자는 주머니에서 찐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진호는 놀랐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다니. 고맙습니다. 진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찐빵을 받아들였어요. 따뜻한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온정을 베푸는 것은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어요. 진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공원 정자로 피했지만 바람이 불어 비가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젖은 옷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오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성 노숙자였어요. 그녀는 진호에게 비닐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미숙이에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고맙습니다.
박진호라고 합니다. 미숙은 진호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교육 많이 받으신 분 같은데 무슨 일로 이런 곳에?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어요.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더니 결국 가출했어요. 아이들은 시댁에서 기르고 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한테 연락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 보이기 창피해서 더 못하겠어요. 진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진호를 깨웠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급식소에 가야 해요. 급식소요? 무료 급식 주는 곳이 있어요. 늦으면 못 받아요. 진호는 처음으로 무료 급식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했어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앞에 서 있던 60대 남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이철수예요. 공장에서 40년 일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급식을 받으며 진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30년 전 자신이 무료 진료소에서 만났던 환자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는 환자로만 봤는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한 젊은 노숙자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의 준혁이었습니다. 형, 감기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준혁은 며칠째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가기엔 돈이. 진호의 의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잠깐 좀 보자. 진호는 조심스럽게 준혁의 목을 만져봤어요. 림프절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건 감기가 아니야. 편도염이 심한 것 같은데. 형이 의사예요?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하지만 진호는 걱정이 됐어요.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마지막 5천 원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서 준혁에게 줬어요. 형, 이거 비쌀 텐데. 괜찮아. 빨리 나아야 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형.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20대의 자신을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진호는 이제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아침이면 공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매일 더 초라해져 갔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낮에는 폐지와 빈캔을 주워 모았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이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진호는 손수레에 쌓인 폐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것 치고는 꽤 많았어요. 재활용품 수집소 아저씨가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3,500원이네요. 진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서 겨우 3,500원이라니.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300원짜리였습니다. 나머지 3,200원은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언제 또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3,500원이 이렇게 귀한 돈이 되었다니. 그날 오후 진호는 상가 뒤편으로 폐지를 찾으러 갔어요. 쓰레기통 주변은 항상 미끄러웠습니다. 비가 온 뒤라 더욱 그랬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진호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어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발목을 만져보니 이미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이네. 3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절뚝거리며 공원으로 돌아온 진호는 신발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였던 자신이 발목 부상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걸어가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 같았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하지만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의 시선이 진호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더러운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움츠러들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발목을 다쳤는데요. 신분증과 보험증 있으세요? 진호는 주머니를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보험증은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가 꽤 나올 텐데요. 접수 직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치료하면 최소 2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진호는 주머니 속 돈을 만지작거렸어요. 겨우 10,000원 정도였습니다. 20만 원은 그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대기실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병원에 오는 거야? 그 말이 진호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응급실을 나왔어요.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신발도 더 꽉 끼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진호는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성함이랑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박진호, 1950년 1월 15일생입니다. 접수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보험이 정지되어 있으시네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진료만이라도. 선생님, 여기 대학병원이에요. 보건소나 무료진료소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진호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운영했던 무료진료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가 진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박진호 원장님 아니신가요? 진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돌아서려 했어요.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장님, 저 한동일이에요.
남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년 전에 원장님 무료 진료소에서 치료해 주셨던 한동일이요. 진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한동일. 그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진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알아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진호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이 삐져나왔어요. 한동일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드를 본 한동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평생 회원 카드잖아요. 원장님이 맞으시네요. 진호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카드를 받아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귀한 카드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카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을 불러야겠어요. 순간 진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곧 원무과장이 뛰어왔어요. 카드를 확인한 과장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호, 1950년생. 과장이 중얼거리며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비교했어요. 맞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그 박진호 박사님.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어요. 원무과장은 즉시 부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원장은 병원장에게 보고했어요. 5분도 안 되어 병원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했어요. 이런 소동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장 현석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는 진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호 박사님, 정말 박사님이 맞으십니까? 현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30년 전 박사님 밑에서 인턴을 했던 조현석입니다. 진호는 그제야 그를 알아봤어요. 어린 인턴이었던 그 소년이 이제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조 선생. 지금 병원장이 되었군요. 진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소식을 들은 병원의 중견 의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과거 진호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진호 교수님, 저 기억하세요?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15년 전 교수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했던 강민준입니다. 저는 이혜진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의사의 참된 의미를 배웠어요. 하나둘 모여든 의사들은 모두 진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병원 로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사위 태준과 함께 시어머니의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수연이 궁금해하며 무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왔나? 옆에 있던 환자가 대답했어요. 어떤 노숙자가 알고 보니 옛날에 전설적인 의사였대요.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인사하고 있어요. 호기심에 더 가까이 간 수연은 무리 중앙에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진호였어요. 어머 아빠? 수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석 병원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30년 전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박진호 박사님이십니다. 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개인 재산 200억을 모두 바쳐 전국의 15개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시고 수십만 명의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셨죠. 200억? 수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한 중년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의대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의 장학재단에서 6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아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장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박사님은 새벽 4시부터 병원에 나오셔서 청소부들과 함께 청소하셨어요. 수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때 한 50대 간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박사님, 저 기억하세요? 송영이에요. 진호는 그녀를 알아봤어요. 25년 전 무료 진료소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영희 씨, 아직도 간호사를. 네, 박사님 덕분에 간호사라는 직업에 긍지를 갖게 됐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진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어요. 아, 그때. 영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에 10살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었죠. 맹장염이었는데 너무 늦어서 복막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 부모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수술비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 거절당하고 우리 진료소가 마지막이었죠. 영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사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밤새 수술하셨어요. 6시간 동안 혼자서, 그리고 그 후 일주일간 매일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보셨죠.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진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의사가 됐어요.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뒤에서 또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박 박사님, 30대 중반의 남성 의사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술받았던 김동현이에요.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현이? 그 작던 아이가? 네. 박사님 덕분에 살 수 있었고, 박사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동현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소아외과를 선택한 이유도 모두 박사님 때문이에요.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의사가 나섰어요. 제 어머니가 가난 말기였을 때 박사님께서 모든 치료비를 대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병문안을 오셨죠.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다니. 수연은 들을수록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남을 도왔다고만 원망했는데 그 남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했다니. 박사님은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도 매일 밤 무료 진료소에 나가셨어요. 한 의사의 증언에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부인께서 이해해 주신다며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고 지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태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재산도 못 남긴 무능한 시아버지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2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성인이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이었다는 걸. 그리고 얻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이었다는 걸. 진호는 딸의 시선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움직였어요. 3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진짜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호가 VIP 병실로 옮겨진 후 수연과 태주는 병실 밖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무능한 시아버지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연 수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원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야위어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아빠.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호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글픔도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진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가 아빠를 원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진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엄마는 끝까지 날 이해해줬지. 진호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20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아들이자 진호의 외손자인 준서였어요. 의대 3학년생인 준서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준서는 진호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외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진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준서야, 의사가 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진호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네, 외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며칠 후 진호의 옛 동료들이 모여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병실에는 10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다시 무료 진료소를 여는 건 어떠신가요? 현석 병원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힘이. 진호가 망설였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의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돌아가며 봉사하겠습니다. 진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박진호 나눔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거 진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온 환자들이었어요. 수연은 진료소 운영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아빠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태주는 자신의 사업 수익 일부를 진료소에 기부했어요. 장인어른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준서는 주말마다 진료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는 꼭 외할아버지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6개월 후 진료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25년 전 진호의 무료 진료소에서 치료받았던 동일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된 그는 진호 앞에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이 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1년 후 박진호 나눔 의료센터는 전국에 7개 분원을 개설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였어요. 어느 날 진료소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80대 할머니였는데 손녀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당뇨가 심하신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손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료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옛날에는 남 도울 수 있을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만 받게 되네요. 진호가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수 만든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60년간 담근 김치예요. 진호는 그 김치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꼭 돈이나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 김치를 직원들과 나누어 먹으며 진호는 말했어요. 이게 진짜 나눔이야. 자신이 가진 최선을 나누는 것. 준서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진 최선은 뭐예요? 우리는 의료진이니까 우리의 실력과 마음을 나누는 거지.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소 마당에서 작은 바베큐 파티가 열렸어요.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세상이야.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진호는 가족들과 함께 진료소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없단다. 오히려 감사해. 비록 돌아온 길은 멀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진호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실천한 나눔의 정신은 이제 가족들과 수많은 의료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0억이라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함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큰 교훈입니다. 초라한 노숙자로 보였던 분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성인이었거든요. 가족과 사회, 둘 다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김치 한 포기도 200억 기부만큼 소중한 나눔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